자, 지금 녹화 버튼 눌러줬고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학기 중 특강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서는 뭘 할 거냐면 교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았을 텐데 EBS 올림포스 교재고요. 이 올림포스 교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보게 될 기본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202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올해 이제 내년에도 얘를 써먹으려면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요소들도 좀 바뀌어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뭐 과학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제시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교과서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바뀐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근데 사실 좀 그렇긴 해. 지금 당장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도 뭔지 잘 몰라서 허덕허덕 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교과서 안내를 하기 위해 수업을 한다는 거가 좀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그냥 껌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계,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볼 수 있는 단계, 그지? 이름을 부르면 저 뒤에 박제가 되니까 이름을 못 부르겠구나. 중학교 교과서야 그냥 이제 껌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만화책 정도로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고른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이 교과서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얘가 2022년도에 발표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교과서예요. 올해 몇 년이야? 올해가 2025년도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교과서 그리고 앞으로 평가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2025년도에 적용이 돼서 학교에서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1이 2025년도에 교과서가 바뀌면 26년도에는 고2 교과서가 달라지고 27년 때는 고3 교과서까지 차례대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해 보세요. 있는 거. 아마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아마 제일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좀 괜찮아.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경험을 미리 좀 해놓고 자료가 좀 쌓인 뒤에 여러분들은 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대신 우리는 어떤 작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먼저 살펴보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EBS 올림포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데, 고1 가면 국어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 줬었는데, 그래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1학기 때는 공통국어입니다. 공통국어 1과 2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고1 때는요. 이 공통자가 붙는 게,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공통자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공통국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공통수학까지, 공통영어까지 아마 다 이게 붙을 거고요. 2학년 때 가서 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선택 과목들이, 자, 과목명이 좀 바뀌었다 그랬어. 독서와 작문이라는, 원래는 독서는 혼자 있었고 그 다음에 작문은 화법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작이라고 불렸는데 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럼 화법은 뭘로 바뀌었느냐? 화법과 언어라는 걸로 바뀝니다. 2학년 때 화법과 언어. 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또 이상한데, 언어가 우리가 배우는 문법 과목이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학이. 자, 이렇게가 이제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3과목, 큰 덩어리로 3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 거. 과거에는 내가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국어를 듣는 학생들은 이건 거의 다 들으셔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과목. 자, 그거에서 오늘은 우리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공통국어 1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는 도대체 그럼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겠어요? 있는 거. 자, 목차 여러분들도 교재 한 장 넘기시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학이 나오고 읽기니까 우리가 얘기를 뭐라고 하겠어? 독서라고 할 거고, 문법 나오고, 듣기, 말하기, 쓰기. 자, 우리가 기존에 언어와 매체라고 불렸던 매체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문학에서는 뭐가 있어?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요소에는 뭐가 있대?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새로 배울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니네가 알고 있는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문학을 부르는 갈래, 나누는 갈래가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읽기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논증의 타당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논증의 타당성은 꼭 제가 요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쟤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시험범위세요. 3학년의 시험에 이 논증이 나옵니다. 혹시 현 수학학원에서 아니면 수학 시간에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배워봤어? 안 배웠어? 배워봤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내가 살짝 얘기해 준 게 있을 거야. 귀납, 연역, 유비추리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예, 그거가 고등학교 1학년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요소가 정리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진로나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글을 찾아서 당연히 수행평가 쓰는 거 나오겠죠. 진로 글쓰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것들,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어디 레주메, 어디 뭐라 그러죠, 이력서 쓰는 것 같은 글쓰기 같은 거 나오는 게 들어있을 거고요. 자, 문법이 나오네요. 자, 1학기 때 문법에는 뭐가 나온대? 나온 대로 음운 변동 그리고 발음의 표기의 적용 나옵니다. 방학 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배웠지, 음운 변동. 자,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안 배우고 있습니까? 발음. 예. 고1 때 가서 다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거 안 바뀐 채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대한 이해. 이거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사회로 나아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를 조금 이렇게 글 같은 걸로 배우는데 이게 사실은 요게 여기로 들어와요. 북한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나 관심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탐구는요, 저희 배운 겁니다. 높임법, 그 다음에 시제, 피동 표현 같은 것들이 여기로 들어와요. 요게 한 학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대화 토론의 원리, 견해 개성의 글쓰기, 매체 자료 분석하는 것까지. 요게 한 학기예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 구성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어딜 갈 거느냐? 오늘은 첫 번째, 요 문학의 소통에 참여. 오늘은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를 하진 않을 거고, 요 앞에 것만, 1단원만 좀 가고, 다음 주에 요 두 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시험 내신 들어가기 전에 요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며 읽기까지 해서 한 주에 하나 아니면 두 개씩 좀 정리를 해서 한 학기 동안 좀 맞춰보는 걸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EBS 교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한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교과서들을 가지고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들은 대부분 미래엔, 비상, 그 다음에 천재,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좀 지학사 걸 쓰는 학교들도 좀 있긴 한데, 자, 고등학교 가게 되면 교과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주요 메인 교과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떻게 써? 되게 다를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고등학교에서는요, 교과서가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몇 프로 정도일 것 같아요? 교과서로 시험 보를 준비하는 게. 많아야 50%고요. 보통 학교는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학교는 뭘로 하느냐? 추가적으로 되는 게 프린트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 많이 수업하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면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해버리면요, 낼 수 있는 양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적어 많아. 적어요.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다 수업을 해주겠죠. 그 내용들을, 교과서들을. 그러면 학교 수업을 안 듣게 되니까 그 학교 선생님한테만 수업을 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내용들 수업들을 해놓고요. 시험 직전에다 좀 몰아버립니다.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교과서, 그 다음에 프린트 말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들어가는 거 뭐 있다 그랬지? 모의고사가 있죠. 너도 알잖아. 다 얘기해 줬잖아. 아, 제가 이렇게 존댓말을 원래 잘 쓰는 사람인데 4월 달에 내신이니까 3월 달에 보는 뭐가 들어가요?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본 모의고사가 뭐한 문제들? 변형된 문제들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보죠. 자, 아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누군지는. 자, 아는 아까 얘기해도 돼? 어디 학교 가고 싶은지? 자, 여러분 제가 송도 내에 있는 학교들 출판사별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결정이 됐어요, 학교들이. 자, 그러면 저기부터 물어봐야겠다. 왜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현,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예요? 딱히고는 없어요. 포고. 자, 포고 교과서 갑니다. 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하나 지정할 때마다 그 위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포고가요. 포고가, 여기네요. 예, 포스코고가 아마 이게 김종철로 돼 있을 거예요. 김종철. 천재에서 나온 교과서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가 얘기했던 방문은, 자, 찍어보세요. 방문여고 교과서 어딜까? 예, 방문이 비상박 교과서 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얘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비상박 박 교과서가 송도 지역에 있는 교과서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예요. 지금 여기에 방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신송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연송도 이겁니다. 거기에 해송도 여기 거 씁니다. 이게 여러분 학교마다 선생님들끼리 짠 건 아니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고른 건데 지금 이렇게 송도 내에 있는 4개 학교가 다 일치하게 지금 이 비상박 교과서를 쓰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교과서가 같다고 중학교처럼 뭐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교재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일단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수고등학교가 창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대건고등학교가 특이하게 해냄 교과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천여고는 생각 없어? 있지. 자, 인천여고 여기 가겠습니다. 인천여고. 같은 비상인데 저자가 강으로 시작되는 학교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엔 쓰는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간 학교가 남자 학교인 송도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학교인 옥년여고가 바로 이 미래엔 교과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있는 거. 요게 지금 우리 송도에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의 국어 교과서 배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비상박과 비상박 쓰는 데가 제일 많고. 자, 네. 혹시라도 나는 대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대건을 가게 된다 혹은 창비를 쓰는 연수고를 가게 된다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차피 부교재 비율이 높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학교 여러분 내신에서 쓸 수 있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외에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교과서의 메이저라고 하는 데가 비상이 메이저, 천재, 미래까지는 메이저로 보는데 창비나 해냄은 조금 쓰는 학교들이 조금 적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러면 이제 자료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라는 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이걸 지우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문학 챕터에서 배워야 될 작품들을 교과서별로 지금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시면 내가 하는, 아까 한번 볼까? 물어볼까? 자, 여러분, 그건 됐고. 자,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배워본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별에는 밤. 수업한 적 있을까, 없을까? 윤동주의 별에는 밤. 있어요. 너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 있고요. 얘는 안 했고요. 얘 안 했고요. 자, 두터비 파리의 이를 물고는 2학년 학생들도
했어, 안 했어? 영상 잠깐 끌까? 야, 그거 했잖아. 2주일 전에 했구만. 기억나죠? 두꺼비 파리를 입에 물고는 우리 나비 효과에도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얘는 세모하겠습니다. 저희 이 3학년들은 수업할 때 보기에서 한 적은 있는데 제대로 수업을 해준 적은 없어요. 있는 거. 자, 흥부전. 흥부전 너무 흔해가지고 안 하는데 이게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요. 미래엔 교과서 2학년에 나왔던 거니까 한 걸로 칠 거고요. 흰바람 백일서 안 했고요. 배를 베며 안 했고 청사는 내 뜻이 오는 한번 해준 적이 있으니까 얘는 세모 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거를 지금 하면서도요, 거의 절반 정도는 경험을 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 뒤에 가면 뭐, 봄봄도 있고요, 우리가 했던. 도산 12곡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는 3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고등학교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했던 거에.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새롭거나 완전히 어려운 작품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학 첫 챕터로 들어가 보죠. 자, 뒤를 넘겨서 자, 문학을 가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1학기 때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문학이라는 건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갈래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로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갈래의 특성이에요. 있는 거. 자, 영화에는 갈래가 뭐가 있어? 좋아하는 영화 갈래가 뭐야? 장르. 로맨스? 좋아해, 로맨스? 너는 뭐 좋아하냐? 영화를 안 봐요. 그럼 좋아하는, 자전거의 장르는 뭐가 있나요? MTB? 로드? 비싼 거? 그렇지, 비싼 거가 장르일 수 있죠. 이런 거에. 자, 그런 걸 문학에서 따져보는 걸 하려는 거죠. 이런 거.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자, 일단 단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문학 소통의 참여입니다. 자, 문학은 누구와 누가 소통하는 행위일까? 자, 이거 여기다 하나 필기해 보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써먹는 건데,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쓴 누가 있고? 작가가 있죠. 작가가 뭘 쓰지? 예, 작품을 쓰게 됩니다. 자, 그거를 누가? 독자가 그걸 읽고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왜 작가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표현해서 그거를 독자가 읽기만 한다고 하면 이건 소통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소통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야? 전달하는 거겠지. 자, 근데 작가는 자기의 생각들을 작품에 반영해. 자, 독자는 그 작품을 읽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니? 이 작품이 좋다, 나쁘다, 뭐 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죠. 자, 그걸 가지고 뭐해? 니네가 독후감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이 작품 별로라고 댓글을 달 수도 있죠. 자, 그럼 그걸 읽고 작가가 뭐해? 내 글이 그렇게 별로야? 다음번에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 하고 다음번 쓸 때는 새로운 작품을 쓸 때는 그 내용을 뭐 하겠어? 반영해서 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독자하고 작가가 겉으로는 서로 대화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다라고 본다?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소통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되게 소통하는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반응에 대해서 다시 댓글을 해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어.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9시에 불러내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이 수업을 없애야지. 내가 그럴 것 같아? 씨도 안 먹히는 반응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좀 틀려도 좋아.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오고 내 얼굴만 나오다니까. 오늘 봐봐. 여러분, 제가 평일에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든 티 하나 입고 왔는데 오늘 저거 찍겠다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머리도 깎았잖아, 오늘. 좀 반응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소통, 작가하고 독자도 소통하는데 여러분들도 소통을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자, 문학소통의 특성입니다. 문학소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로, 자, 문학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통. 자, 매개는 중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였잖아. 작가하고 뭐를 이어준다? 독자 사이에 문학작품을 매개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문학소통의 특성. 자, 일상적 언어 활동과는 달리 중요한 거로 합니다. 별표 주십시오. 이 소통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 이렇게 나눕니다. 잠깐만. 자, 이거를 읽는 3학년 벌써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배운 것 같지 아니하지 아니한가? 자, 아저씨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아저씨도 배웠어요, 이 내용.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학년 때 문법 시간에 담화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담화가 뭐였어? 말하는 사람이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기억나? 배웠어, 안 배웠어? 제발 좀. 말하는 이가 내용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거, 이거 담화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얘랑 똑같은 구조가 뭐야? 아까 적었던 작가가 작품을 누구에게?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써졌던 뭐를 고려해야 된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3학년 아이에게. 자, 이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겨울방학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일러줬던 게 이 내용이죠. 있는 거. 자, 2학년 학생들도 기억해 두세요. 요 내용이 3학년 가서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 위에 필기한 것 중에서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거에 지금 별표가 하나 쳐졌을 겁니다. 자, 요 내용이 3학년 학생들 알아두십시오. 이게 고등학교 가면 추가되는 새로운 맥락 하나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문학작품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자, 작가가 작품을 쓰고 그걸 독자가 읽게 되죠. 읽는 거에서. 자,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나 혹은 줄거리나 그거에 대한 인물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시점이나 등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작품 자체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걸 무슨 관점이라고 배웠지? 3학년? 그거를 내재적 관점이라는 얘기로 했던 겁니다. 맞지?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작품을 볼 때 줄거리만 보고 그 작품을 판단하니? 그럼 다른 걸 뭘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 그 글을 쓴 작가죠. 작가는 그 작품을 뭐 하는 사람? 표현한다 해서 얘를 표현론이라고 이름 붙이고, 작가가 살아왔던 뭐하고 연결 짓는 거야? 생애나 혹은 직업과 관련해서 그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독자면. 자, 독자들은 그 작품을 읽고 뭘 받게 돼 있어? 감동이나 혹은 어떤 미래의 활용 가치를 하겠지. 그래서 얘를 효용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작가가 느끼는 감상과 비평,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그 작품이 써졌던 뭐를 이해해야 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셔야지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불렀어? 반영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요 내용 2학년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요 내용이 말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자, 니네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말이 바뀌어 있는지 보세요. 작가의 생애나 삶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뭐라고 지금 바뀌어놨어요? 무슨 맥락?
예, 고등학교 가면 얘를 작가 맥락이라는 내용으로 이름을 바르고,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자, 그럼 독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맥락이겠어? 독자 맥락이고요. 자, 그럼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지금 뭐라 그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게 고등학교 가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하고 달라지는 개념들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됩니다. 무슨 맥락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문학사적 맥락. 자, 요거가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는 국어를 배울 때 이 작가와 다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거나 혹은 이 글과 비슷한 다른 글을 찾아오는 건 시험 문제에서 외부 지문 정도로 나오지 교과서 자체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추가되는 거. 자, 그러면 저 내용 알았으니까 자, 요 3번에 가고서 확인해 보죠. 자, 일단 작가 맥락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작가의 생애나 창작 동기 혹은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가지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고요. 독자는 자,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 취향 등 독자가 어떠한 이 글을 읽고 느끼는 변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 작품이 써졌던 시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이해해 봅시다. 무슨 사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자, 요때 요 사는 무슨 사자야? 니네가 아는 사자는 죽은 사자밖에 없잖아. 자, 문학이 죽은 거야. 그럼 문학사는? 자, 문학사적 무슨 뜻이야? 문학사? 문학이라는 역사 안에서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면 앞선 시대나 뭐 어떤 경우, 동시대, 다음 시대와 연결되는 문학사적인 흐름이나 경향입니다. 이거 가끔 우리 그런 거 하지. 곧 3학년 학생들은 저랑 수업하면서 이런 거 했을 거야. 사실주의가 어떻고 모더니즘이 어떻고. 자, 모더니즘 시의 특징은 주제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는다, 안 담는다? 안 담는다. 오히려 대신 심상 같은 뭐를 다루고 있다? 기법 같은 걸 다루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새롭게 추가해서 부릅니다. 이 내용은 현, 어렵겠니? 쉽겠니? 어려워. 이거는 일단 문학에 대한 흐름을 한번 공부한 이후에 가능한 감상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문학의 갈래를 나눠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의 갈래는 시나 소설이나 혹은 뭐 이런 거잖아. 자, 근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이거 저 한번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거긴 한데, 자, 문학을 나누는 갈래가 네 가지로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갈래? 서정 갈래입니다. 서정. 서정이라는 뜻은 뭐야? 화자를 내세워서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하는 갈래.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여기다가는 뭐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를 무슨 갈래라고 부릅니까? 서정 갈래라고 합니다. 서정. 자, 그럼 밑에 있는 서사 갈래입니다. 여러분, 서사의 뜻이 뭐냐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있을 법한 사건을 허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서술자를 통해 들려주는 갈래. 얘는 뭐에 관한 설명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을 갖다가 서사갈래라고 부를 겁니다. 서사갈래. 자, 시는 서정갈래, 소설은 서사갈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자, 극갈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극이라는 갈래는요, 상연. 자, 무대에서 상연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행이라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위해서 전제로 해서 서술자의 개입 없이 대사와 지문을 통해서 사건을 보여주는 갈래. 자, 이거 천재 노교과서 쓰는 학교는 언제 저 극갈래를 배웠을까요? 완득이 때 배웠습니다. 자, 물어볼게. 완득이에서 연극을 위한 대본을 우리가 뭐라 불렀지? 희곡이 극갈래예요. 자, 희곡은 뭐를 위해서 준비한 거? 연극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도 그러면 매일 희곡 대본을 준비해 올까? 안 올까? 안 해올까? 해와요. 매 수업 때, 요때 요 농담 해야지, 요때 이거 해야지,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나도 매일 준비해. 너 봐봐. 내가 어떻게 연극 대본을 준비해 오는지. 자, 그 다음에 영화를 위한 대본을 뭐라 불러요?
예, 시나리오라 그럽니다. 최근에는 희곡보다는 여러분들은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더 넣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무슨 갈래라고 부른다? 극입니다. 극갈래.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낯설어 할 만한 무슨 갈래? 교술 갈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사실이나 경험에서 얻은 자, 뭐야?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갈래예요. 여러분, 원래 문학작품이라는 건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 교술이라는 갈래는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글을, 목적을 아예 갖고 있는 걸 교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실이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쓰는 글을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갈래 중에 뭐가 있어, 이런 게? 나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경험이나 감동을 적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아, 진짜 이러기야? 예. 수필이 바로 이 갈래에 들어가죠. 자, 수필을 고등학교에서 뭐라 부릅니까? 이제 교술이라고 부를 겁니다. 교술 갈래라고. 자, 이거를 나누는 문학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누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 가보서 그러면 서정갈래라는 건 여러분 첫 번째 갑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한테도 수업해 준 거예요. 자, 서정갈래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대? 음악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음악성은 뭘로 표현돼? 앞에 나와 있지만 운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화성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 우리가 시에서 그림을 눈에 보게 하는 건 뭐야? 심상이라는 거죠.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있는 거. 내가 고등학교 거 니네 수업해주고 있던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함축성이에요. 함축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메타포죠. 이게 뭐야?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에다가 담아놔야. 그럼 해석도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돼? 여러 가지로 된다. 자, 그걸 해주는 게 뭐야? 비유와 상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함축성을 드러내준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현이 밥을 먹는다. 자, 얘는 함축성을 가져 안 가져? 걔는 그냥 네가 밥을 먹는 거거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함축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현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야. 자, 근데 작은 나라를 전쟁으로 이겨서 침략하고 있어. 그러면 현이 밥을 먹는다는 함축성을 갖게 되는 거지. 자, 세 가지 서정갈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운율을 가지고 있는 음악성, 그 다음에 심상을 가지는 회화성, 그 다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함축성을 드러내줘야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서사갈래는, 자, 두 번째. 서사갈래는 뭐가 있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그리고 서술자, 시점. 자, 여러분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가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득이 할 때 배웠을 겁니다. 희곡의 3요소가 뭐야? 사람들끼리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걸, 움직임을 표현하는 걸. 자, 요거 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희곡의 극갈래의 특징은요, 무대 장치나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해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나 혼잣말 하는 걸 대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나 무대의 장면을 지시하는, 지문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희곡 같은 거 보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이죠. 자, 여기를 볼래요? 하고, 괄호친 상태에서 학생들을 째려보며, 이런 거 같은 것들, 비언어적인 표현들 같은 거 해주는 게 바로 지문이라는 거고요. 이거 다 알 테니까. 자, 네 번째는 교술갈래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글쓴이가 대체로 뭐한데? 일치합니다. 자, 이게 뭔 뜻이야? 소설은 나하고 서술자하고 간이 다르니
다를 수밖에 없죠. 왜?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니까. 근데 대부분 수필이라고 하는 건 나와 글쓴이가 대체로 뭐 할 수 있어요?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글쓴이의 깨달음이나 교훈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수필의 특성 하나 또 하나.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수필은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뭐 편집글도 내고 일기도 내고 다 되는 게 교술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문은 어디에 들어가겠니? 물어봐야지. 자, 전기문. 전기문은 어디에 들어갈까? 소설. 서사. 그러니까 소설이 서사잖아. 자, 그러려면 전기문이 서사에 들어가려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전기문이라는 건 뭐야?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일생을 적는 거잖아. 다 꾸며낸 이야기야?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예, 교술에 들어가야죠. 그 위대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려는 거야?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게 돼 있다라는 거지. 야, 이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해가 될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제 뒤에 있는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지금 배웠던 새로운 갈래적 특성 같은 걸로 우리 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동주에 뭐가 나옵니까? 별 해는 밤이라는. 자, 얘는 무슨 갈래야? 그러면 무슨 갈래라고 적어놓고 하시면 돼요.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의 특징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 음악성, 뭐가 있다? 운율이 있다. 두 번째, 회화성, 어떠한 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 번째는 함축성, 어떤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고등학교 거라 그래서 막 새롭지 않지. 우리 다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좀 안 들어봤던 거 좀 섞여 있고. 자, 여러분들 꼭 알아셔야 되는 게 국어는요. 고등학교 간다해서 막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심오하게 배우고 좀 더 어려운 작품으로 배우는 거야. 근데 뭐 희한하게 그렇게 쉬운 것도 근데 생각해도 여러분 잘 못하잖아. 아니야. 이제 1년, 2년씩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윤동주의 시를 이해할 때 이게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동주의 시를 이해할 때 제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맥락에는 아까 뭐가 있을까? 자, 아까 작가 맥락이 있었고요. 독자 맥락이 있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었고 문학사적 맥락 이 네 가지가 있었어. 자, 윤동주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야? 윤동주라는 뭘 봐야 돼? 작가. 그래. 자, 윤동주라는 시를 이해할 때는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내용들이 이 작품에 담겨 있는지 봐야 되는 작가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잡혀야 돼. 여러분, 자, 국어 공부를 할 때는요, 이 맥락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센스가 있어야 돼. 이 작품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자, 윤동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윤동주 몇 년생? 윤동주 1917년생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는 식민지였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죽습니까? 1945년도에 죽습니다. 2월에 죽어요. 자, 지난달이 윤동주 서거 몇 주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80주년이었습니다. 지난달이. 근데 여러분 되게 안타깝죠? 45년 2월에 죽었으니까 뭐는 못 보고 죽은 거야. 그치. 광복되는 걸 못 보고 6개월만 버텼으면 광복이 돼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보고 감옥에서 죽죠. 있는 거에서. 자, 윤동주는 지금의 현재는 연세대라고 이름을 바꾼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자, 이 사람이 어디로 유학을 갑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뭐 독립운동까지는 아니고
독립운동을 뭐를 쓰는 걸로 독립운동을 해요? 시를 쓰는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42년도에 네가 독립운동을 해 감히 투옥이래. 독립운동을 해 네가 감히 해서 투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3년,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좀 씁쓸한 인생이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윤동주를 다 이해하실 수는 없고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동주의 고향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이 아니라 어디를 얘기해요? 간도 지역입니다. 간도면 어디야? 지금의 중국 땅이 있는 만주 쪽에 가까운 땅입니다. 가족들이 이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피해서 건너가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동주는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크리스트교 신자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때도 얘기하지만 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사람의 세계 시를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게 있습니다. 김윤동주의 시에서는요, 여러분 요의 예를 잘 찾으셔야 돼요. 희생양 모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니? 진짜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버릴 거야? 다니지.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본다. 끝까지 아니네. 그래서 자,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 저도 안 다니니까. 자, 희생양 모티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신에게 뭘 바쳐야 돼? 뭔가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 그죠? 그잖아. 근데 사람을 바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봐봐. 유교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혹은 돌아가신 그 제사상에다가 뭘 올리게 돼 있어? 음식을 바치잖아. 그 음식이 그 자식들의 뭘 보여준다 그래? 정성을 보여준다라고 하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신에게 기도할 때는 어떠한 재물이나,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 같은 걸 죽여가지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귀한 그 동물을, 가축 같은 걸 죽여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윤동주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희생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뭘로, 뭐 광복이든 독립을 위한 뭐가 되겠다라는 거야? 재물이 되겠다, 희생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그러면 본인이 희생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생각이 있어 없어? 안 본 걸로 할게. 이런 거에서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늙어서 이제 동사무소로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총잖아. 총 들고 뭐 해야 돼? 나가야 된다고. 나가서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들을. 야, 싸움 나면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잖아. 그 속으로는 한 주먹도 안 되면서 속으로면서. 그러니까 전쟁은 네가 가서 싸우시고 저는 이제 쉬어야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윤동주 시에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야? 별 해는 밤입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 가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가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윤동주 시의 대부분은요, 배경이 가을처럼 어떤 느낌을 줍니까? 예, 쓸쓸한 느낌을 주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자, 이때 별에다가 딱 동그라미 또 쳐주시고요. 자, 윤동주 시를 보는 방법 중에 되게 쉬운 방법은, 자, 윤동주는 위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보면 그건 굉장히 어떤 것들이야? 자, 하늘에는 어떤 것들? 도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땅에는 지금 누가 서 있어? 자신이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가을 속의 별들입니다. 별은 어디에 있는 거야? 별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 이상, 그 다음 희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쓸쓸한 가을에 하늘의 별을 세면서 나는 이상과 희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세는 것은, 자, 근데 그 별을 이제 다 못 세기가 어렵답니다. 자, 왜?
여러분 별을 못 세는 이유는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 옵니다. 아침이 빨리 오면 별을 셀 시간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은 현재의 뭘 뜻해? 현재 상황이 어떻다?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지. 자, 그러면 윤동주시에서는 현재가 너무 힘들어. 그럼 거기서 멈춰? 아니면 더 희망적인 미래를 꿈꿔야 돼? 당연히 희망적인 미래를 꿈꿔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럼 얘는 희망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내일 밤이 남았으니까 별을 더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그럼 얘는 희망적인 거야. 그래서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아침이 쉬이 오는 현실이지만 내가 아직 뭐하기 때문에? 아직 뭐해? 젊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 자, 여기 봐봐. 이게 되게 쉬워. 별을 세는데 지금은 못 세. 왜? 너무 아침이 빨리 와. 너무 아침이 빨리 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일 밤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어때? 젊어. 그래서 아직은 별을 더 셀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어머니.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되죠. 자, 반복되면 뭘 만든다? 운율, 오케이. 자, 자기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금 딱 말이 멈췄어? 어머니죠. 어머니.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걸로 바뀝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썼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도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이러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자기가 뭐하는 것들, 그리워하는 것들을 쭉 뭐하고 있어? 열거 혹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네들은 너무 뭐하고 있대? 멀리 있어요. 별이 아슬이 멀듯이. 자, 지금 멀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보통 시에서 여러분 멀다라는 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가지 못하는 한계점인 거야? 한계점이겠지. 자, 얘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상과의 거리감이에요. 저것들을 이제는 가서 찾을 수 없게 되는 힘들어진 그 거리감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자, 멀리가 지금 어떻게 돼? 멀리. 북간도에 계세요. 어머니하고도 지금 거리감이 어때? 멀어요. 자, 이 멀수록 뭐는 더 커져? 그리움은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은 매일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뭐 그립지 않겠지만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리감이 커져요. 자, 어머님도 북간도라는 지역. 자, 지금 작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 시를 썼을 때가 아마 일본에 있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부모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내 이름을 써보고, 자, 내 이름을 써봤습니다. 자신의 뭐를 확인하는 단계야?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계죠. 나는 지금 먼 곳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있던 기억들을 다 추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를 확인하고 싶어.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내 이름을 써보는 거죠. 자, 내 이름을 썼는데 흙으로 덮어버렸어. 왜 덮어버렸을까? 내 이름을 쓰자마자 덮은 이유. 왜였을 것 같아? 윤동주니까. 자, 윤동주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반성? 예, 이거예요.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별을 본 것 같은 이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썼다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워버리는 거지. 여러분들도 셀카 찍으면 뭐해? 자, 셀카 찍고 나면 기분이 어때? 더럽죠? 아이고. 솔직히 얘기해봐. 셀카 찍고 어때?
지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그래. 그 같은 기분인 거야. 자기 이름을 썼다가 지워버리는. 자, 그래서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밤을 새워 우는 벌레도 자기 이름을 뭐 해야 한대? 슬퍼한대. 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벌레도 지금 어떤 감정인 거야?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화자도 뭘 느끼고 있어? 부끄러워요. 자, 여러분. 니마.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화자가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와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같을 때 우리 뭐라 부른다?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감정. 몰라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모른다고? 끝나고 얘기하자. 감정이입이라 그런다. 얘를. 좀 심각한데. 자, 마지막 예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지금 아까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에서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자, 봄이 오면 윤동주시에서는 뭐라고 보면 돼? 희망이겠죠.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지. 잠깐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봄이 왔는데 왜 무덤이 나옵니까? 자, 무덤은 뭘 상징하는 거야? 죽음이잖아요. 자, 그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무덤과 대비되는 소재는 뭐야? 파란 잔디죠. 자, 여러분 시를 볼 때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자, 무덤은 죽음을 상징해. 그럼 파란 잔디는 죽음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라고 보면 돼? 생명이겠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어. 내 이름이 묻힌 언덕이야. 자, 그럼 자기가 뭐 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깔아놓고 있는 거야. 내 이름자가 묻혀있대. 저 무덤은 누구 무덤인 거야, 그러면? 나의 무덤인 거야. 아까 얘기했어. 자, 윤동주는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인의 특징이 아까 뭐라 했어? 자기를 뭐 하겠다고? 나를 희생해서 뭐 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랬어. 그게 바로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뭐 하겠다? 자기가 예수님의 일생처럼 희생을 하겠다라는 모티프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어다. 자, 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뜻해? 생명이에요. 자, 자기 자신의 실제 생명은 죽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자라나는 또 다른 생명들이 희망을 갖고 태어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윤동주의 시의 운율도 나왔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심상의 지금 비유의 상징의 별게 다 나왔어요. 있는 거에서. 자, 문제 빠르게 가죠.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계절적 배경 묘사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왜? 어디서? 봄이라는 거 했고요. 아까? 가을에서 시작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제시해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 북간도에 계십니다. 북간도라고 아까 대놓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어구를 활용해서 화자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별 하나의 기억, 별 하나의 친구, 별 하나의 뭐뭐, 별 하나의 뭐 같은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니까 얘도 맞고요. 자,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고백적 태도. 자, 이 말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윤동주시에서는 반말보다는 뭐가 많이 나와? 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어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성문 쓸 때 나는 잘못했다 라고 쓰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 죽을래? 라고 하겠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보통 존댓말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자, 5번. 자,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 나오네요. 자, 윤동주 씨는 자기의 잘못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고백이랑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않죠. 당연히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라고 한 것은 통해 화자는 현실의 불안을 회피하고자 해. 자, 윤동주시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되겠다라 했어. 희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현실의 불안을 회피하자. 회피가 뭐 하는 건데? 도망가는 거잖아.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 벌써 1번이 다 바로 답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건 무슨 태도라 그랬지? 반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뭘 느끼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죠. 다음, 자, 기억이 상징하는 바가 뭐고? 자, 기억이 뭐였지? 벌레. 우는 벌레. 자, 그 벌레는 괴로워서 우는 벌레야. 벌레는 아까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니? 같이 울고 싶은 화자의 자신의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느끼는 정서와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정서가 일치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감정이입이라는 소재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요. 지금 중학교처럼 객관식 문제만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가 나와? 서술형 시험 나올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났습니다. 넘어가죠, 빨리. 자, 그 다음 배반의 얼음. 자, 배반의 얼음을 얘는 빨리 읽고 가죠. 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있는 거. 자, 박완서라는 작가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진짜 많이 보게 될 작가예요. 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에서는 뭘 파악해야 돼? 서술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시점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보셔야죠. 인물끼리 서로 뭘 일으켜?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이 어떤 갈등을 만드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모두 확인하시고 배경도 확인하셔야 되고 서사갈래에서는 저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 자, 일단 박완서라는 작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박완서는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한국전쟁을 직접 겪고 산업화 시기를 겪어가면서 그 시기에 있던 이야기들을 다 엮어내는 작가예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에는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네, 원래 사실은 한 서너 가지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박완서는 항상 요 부분에 집착합니다. 기존에 있던 구세대와 우리 사회가 워낙 어떻게 천천히 변했을까 빨리 변했을까? 빨리 변했어요. 빨리 변했을 때 새로운 세대 간의 어떠한 세대 간의 차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요.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업화 시기를 겪은 세대와 나중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 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어떤 세대의 갈등이 느껴져요?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세대? 저 민주화 운동 세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이 되게 많아. 아니. 그럼 저만 해도 그렇게 막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았어요. 한 반에 여러분들은 지금 막 35명이라도 맞는 것 같지만 선생님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경쟁하며 살아온 시대. 근데 여러분들 경쟁하는 건 똑같구나. 어쨌든 그런 구세대하고 신세대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냅니다. 자, 그럼 제목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름에 뭘 당한 느낌이야? 뭔가 배반을 당한 것 같아요. 있는 거. 자, 무슨 배반을 당했는지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아버지가 풀가로 걷고 나는 안측으로 걸으면서도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꼭 매달렸다. 벼랑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엉겨 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답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그럼 물속으로 뭐 한 거야, 지금? 잡아준 거야? 아니면 물속으로 다시 밀어버린 거야? 다시 밀어버린 거야. 의도적으로.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빨 낄낄낄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 아버지가 내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 뭐하고 있어? 낄낄낄하고 웃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건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린 건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목적이 있다라는 거거든. 자, 얼마 동안을 물속에서 죽을 길을 쓰고 허우적대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풀장가의 손잡이를 붙잡고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목 위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얘가 허우적 됐지만 사실은 발이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수영장에? 닿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수영 자체가 뭐 했던 거야? 나는 수영 자체에 대한 뭐가 있었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일부러 밀어놓고 뭐 했던 거야? 그걸 극복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버지는 있는 거에서. 자,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허리를 비틀고 낄낄대고 있었고 마치 웃음이 사례가 들린 것처럼 격렬하고 괴롭게 아버지는 낄낄댔다. 자, 그러면 나라는 인물은 여러분 뭐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영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 해줘 지금? 고쳐준 거예요. 극복하게 도와준 거예요. 있는 거. 사실은요, 요거 앞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어요. 이 물에서. 근데 그걸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이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할까? 제목 봐봐요, 여러분. 제목이 뭐야? 배반의 여름이군요. 아, 여러분, 이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우상이 뭐야? 되고 싶고,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 거지. 자, 그런데 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게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가 딸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직장으로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딸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자, 직장으로 데리고 가.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엔 10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왜? 아버지가 일하는 건물 주변에는 10층도 넘는 건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던 직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지. 우리 아버지 일하는 데인데 이렇게 안 커? 이랬던 거고. 자, 아버지와 내가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자동문.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 자, 내 머릿속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가면 문을 딱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야. 자,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빤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 있었고 딱딱한 비닐 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포마이카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잠깐만. 여러분, 이런 공간을 우리 뭐라 불러요? 들어가는 입구에 바깥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 있는 방. 이 건물에 뭐였던 거야, 아버지의 직업은? 니는 학교 들어갈 때 입구에 누가 있어? 교장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아버지는 그 건물에 뭐였던 거야? 경비원이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는 딸이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걸 알고서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자기는 우상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냥 단순한 경비일건이다. 그래서 걔 좀 앉았거라 하면서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여름에 아버지는 저 검은 양복으로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있는 거. 자, 내려오면, 자, 리을 가보세요. 넥타이를 맨 새앙쥐 같은 사내들, 그 건물에 뭐겠어? 양복 입고 일하는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자, 아버지의 당당한 거구와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맨 새앙쥐들의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자, 내가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해? 우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버지는 자기 직장을 데려가서 자기가 우상이 아니라는 걸 딸에게 직접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그것은 질자백이 깨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이때 우상은 누굴 뜻하는 거야? 나를 두려움 속에서 극복하게 해줬던 누구? 아버지.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일 것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 해놓고 우리가 서술자에 따라서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 뭐가 달라지지? 서술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죠. 자, 시점에 관한 문제야. 자, 나가 나왔으니까 일단 몇 인칭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야? 아빠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 돼야 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2번이죠. 오케이.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뭐를 드러내기 좋다? 내면과 내적 갈등을 드러내기가 좋다라는 거. 자, 그걸 보여준 거. 바로 그냥 2번 이렇게 나오죠. 자, 현 고등학교 문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이 정도면 그래. 이게 이렇게 연습해 가는 거야. 우리 다 좀 어렵지만 계속 2학년 때 그렇게 했던 거고 3학년들은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쉽게 가죠. 있는 거. 쉽게 가는 거 맞지? 웃어야 돼. 웃어. 다음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나는 매일 아침 아버지에게 격려를 인사를 하곤 했어. 왜? 아버지를 뭐로 생각했으니까? 우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경비원들이 입는 옷들은 어때? 과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란 말이야. 자, 내가 아버지의 직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여름이었어. 그러니까 이 여름이 뭐의 여름이었어? 배반의 여름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상사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 쇠양지 같은 양복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고요. 나는 아버지의 동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수위로 일했다. 요거 맞죠? 안 맞죠? 다른 10층이 넘는 거에서 우리 아빠가 있는, 그러니까 아직 아빠가 경비원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 아버지 있는 회사도 크긴 했지만 주변에 더 큰 회사가 있는 거에서 비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말인 거죠. 제일 큰 빌딩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풀장에 빠뜨린 건 의도적이었다? 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이었던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자, 내용을 이해했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었던 거 맞죠? 그 다음에 공포를 겸연쩍게 느껴. 예, 불쾌하게 느끼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 예, 이것도 맞아요. 처음 가봤으니까. 자,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장면이란 말이야. 답 안 해도 그냥 뭐가 돼? 4번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패스하겠습니다. 있는 거. 자, 사실은 이 푸른밤이라는 시를 해주고 싶은데 이번 주 수업에 우리 과제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 3학년 거에. 과제를 빨리 해야겠죠? 거에. 그래서 얘를 제끼고 아까 시는 했으니까 얘를 제끼고 고전문학, 고전문학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15분 남았어요. 요것만 해주면 끝나요. 있는 거. 자, 두꺼비 파리를 입에 물고와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이 둘의 고전 시가가 나옵니다. 고전 시가예요. 자, 얘도 어차피 우리가 아는 시, 자, 무슨 갈래야? 서정의 갈래예요. 자, 근데 알다시피 2학년 학생들도 배웠으니까 이거 봅시다. 두꺼비 파리를 입에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는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풍자가 들어있죠. 자, 풍자가 들어있는 작품은 조선 전기야, 후기야? 조선 주로 후기에 나타나는 작품들인 것이. 자, 그거와 이런 시조를 그래서 뭐라 불러? 자, 조선 후기에 형식이 파괴돼서 나타나는 시조를 우리가 무슨 시조라고 배웠지? 설 시조예요. 자, 무슨 초장과 중장의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져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배웠습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고요. 자, 내용적으로 보면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 사회를 뭐 하는 이야기? 풍자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걸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뭐 두꺼비 파리를 입에 물고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얘는 패스하고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얘는 이제 우리 3학년들은 수업을 했던 거긴 한데, 예.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 자, 매는 뭘 뜻해? 산이죠.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둥산이야. 숨을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마음, 엄마 아니고 마음이에요. 자, 매에 쫓겼어. 자, 그럼 어떤 거야? 까투리가 뭐야? 꿩입니다, 꿩. 자, 매에게 쫓기는 꿩인데 숨을 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주 마음이 매우 어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겠죠. 숨을 데가 없으니까 있는 거에 마음과 그럼 플러스 되겠죠. 이거에다가 자 대천은 실제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충남 해안 쪽에 있는 대천 바다 한가운데 1천석 실은 배에 자 쌀을 1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 끊고 돛대도 꺾고 키도 빠지고 바람도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자 제가 지금 뭐하게 있었습니까? 지금 뭐가 느껴졌어?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꺾고 키도 빠지고 뭐가 느껴져야 돼? 그죠? 시니까 당연히 운율이 느껴지고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대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배를 쌀을 1천석이나 실었는데 자 노가 뭐야? 젓는 노도 잃고요. 그 다음에 닷도 없고요. 용총도 끊고 돛대도 없고요. 키도 빠져서 조정도 안 되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아직 천리만리 넘었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천지 적막해요. 그래서 까치노을 노을도 떴는데 자 수적은 뭐냐면 도둑입니다. 해적이에요. 해적. 자 안 그래도 어두워지는데 키도 없고요. 다 망가졌고 지금 막 물결도 치고 거기에 도둑대까지 만난 도사공. 자, 도사공은 사공이에요, 사공. 배를 끄는 사공. 사공의 마음. 자, 어떤 마음이야, 저 사공의 마음은 그러면? 현재 사공의 마음은. 매우 어떤 마음? 이 마음. 절망적이지. 왜? 더 이상 배를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 이런 마음. 자, 도망갈 데 없는 꿩의 마음. 그 다음에 배 한가운데서, 지금, 가라앉게 생긴 누구의 마음? 사공의 마음. 자, 얘랑 비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가 갔다 하리오. 잠깐만. 그러면 지금 화자는 어제 뭐 한 거야? 이별했어요. 자, 어제 이별한 화자와, 자, 그 다음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그 다음에, 배 한가운데에서 표로하고 있는 도사공. 자, 누구 마음이 더 절망스럽다라는 거야? 그치. 에? 어제 이별한 내가 더 얘네보다 뭐하다라는 거야. 더 절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돌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님을 뭐 했던 거야? 많이 사랑했던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 과장되게 표현해요. 여러분 봐봐. 조선 후기 때는 양반들이 아니라 주로 누가 이런 글들을 쓰게 돼? 평민들이. 그러다 보니 내용이 진지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가벼워져요. 임금에 대한 충성,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야? 사랑 얘기야. 야, 저러 한 거보다 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더 슬프겠니? 라는 이야기를 과장되게 표현해요. 해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좀 풀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풀 수 있을걸?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자, 두꺼비 팔을 입에 물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답은 여러분 요거는 좀 풀기 어렵겠다. 3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뭐뭐하고 같은 그 작품은 두꺼비 파리를 입에 물고와는 달리 유사한 구절을 나열해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중간에 어떤 상황? 도사공이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유사한 구절을 뭐뭐도 없고 하는 걸 가지고 반복하고 있다. 적절한 거는 3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자, 가의 식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안 배우고도 풀 수 있지 않나?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그럼 파리가 두꺼비라는 먹잇감.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자, 두어미 뭐라 그랬니? 두어미 뭐야? 똥이죠, 똥. 두꺼비가 주변 상황을 염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두꺼비가 왜 어떻게 그려야 되지? 두꺼비가 왜 똥 위에 올라가 있겠어?
그나마 언덕이라고, 조그만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파리를 입에 이렇게 물고서 조그만 언덕이라도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주변을 염탐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백송걸이 가슴이 끔찍해 놀래가지고 거기서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엄 아래 자빠져 두꺼비를 뭐하고 있는 거야? 배웠던 거 희화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오는구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있고요. 자, 니네 수준에서도 고등학교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니네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되긴 되나 보구나. 17분인데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다음에 나의 화자입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껴. 통쾌함이 있었어, 아까 여러분 그 시조에서? 아니요. 자, 바다한다한테 느끼는 외로움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자 해. 자, 외로운 거야? 여러분, 외로운 거하고 절망스러운 건 같아, 달라? 달라요. 외로움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임과 이별하로 느끼는 암담한 심정을 위기에 빠진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얘가 답이 되겠죠. 바다 위에서 길이를 잃어버린 도사공의 마음 혹은 매에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이랑 했으니까.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풍자하고 있는 두터비가 어떤 힘을, 이거 너무 쉽다. 두터비는 여러분 파리를 입에 물고 있는데 백송고를 두려워하니까 네 글자로 뭐라 불렀어 우리? 탐관오리라고 불렀던 녀석이죠. 있는 거. 탐관오리, 백성들을 뭐하는,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탐관오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뒤에 마지막 작품이 하나 있어. 흥보전이 있는데 니네 이거를 수업하면 오늘 얼굴이 지금 막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첫날 너무 빡세게 하지 마. 여기까지. 근데 하고 싶은데 흥보전 해야 되는데 3학년들한테는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많이 수업 안 하고 요 정도에 자를게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강의 찍은 거는 한 1시간 10분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되게 수업 안 한 것 같잖아. 안 돼. 자, 고등학교 거 해보니까 어때? 어려워, 쉬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다. 매일 하는 게 고등학교 건데 갑자기 고등학교 거 해보니까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지. 이런 거예요. 2학년은 생각해봐. 고등학교 거 어때? 쉬워, 어려워? 그지? 그렇게 안 어렵지? 있는 거. 조금만 더 적응하고 지금 알고 있는 작품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안 빼먹고 하면 됩니다. 지금 막 괴롭다고 이거저거 빼먹고 이거 어떻게 안 할까만 고민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남아준 학생들 고맙고 다음 주에는 요 다음에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